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복원 시간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기로운 연애 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주제가 무거울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모 명문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여자 동기를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성범죄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연애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수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데이트 폭력에 대해 자세히 배워볼까요? 학습 목표는 1. 데이트 폭력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 방안을 실천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으로는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와 유형, 원인, 데이트 폭력 피해와 후유증,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려면 그리고 잘 이겨내려면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중에 내가 정확하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중일 때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손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가운데는 82.9%가 여성으로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연애를 하고 있다면 또는 하게 되면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나요? 그리고 8개의 항목 중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 걸까요? 각자 10초 동안 생각해보고 자기 노트에 한번 적어볼까요? 써보셨나요? 이렇게 자신만의 스킨십 기준을 생각해보는 건 대부분 처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자세히 배워볼까요?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표와 같이 통제 영역,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영역, 신체적 영역, 성적 영역 등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 적혀 있지 않나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거나 행동을 제한하고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하는 등 소위 말하는 스토킹하는 것도 통제에 해당하며 이것도 명백한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 밖에도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접촉을 하는 것도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여자친구의 복장을 단속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치마가 짧다, 너무 파였다, 그런 복장은 나만 보고 싶다. 여자친구의 노출을 단속하는 행위가 왜, 어떻게 문제인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심리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마르 예섬. 우선 통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이 소유물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넌 내 거야 라는 표현이 귀여운 애정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성들은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아껴주고 싶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들에게 히잡을 씌우는 이슬람 문화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도 자기 소유의 여자를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히잡을 씌웁니다. 한쪽은 억압이고 한쪽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노출 패션 때문에 치아내게 당할까 싶어서 옷을 지적한다고 말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걱정을 한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것은 성추행, 몰카 범죄 등에 있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험한 일을 당하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박혀 있어요.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옷을 가려 입는 게 아니라 누가 뭘 입건 몰카나 성추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말은 맞는데 나쁜 놈들이 원래 그런 걸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벨기에에서는 강간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전시하는 내 잘못인가요? 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전시된 옷들은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운동복, 잠옷바지 등 누구나 일상적으로 편하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제의 원인은 오직 가해자에게만 있을 뿐 옷을 어떻게 입건 그게 피해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오마르 예섬. 노출 패션을 지적하는 남자들은 그 밖에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너를 보는 게 싫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안 할까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말이죠. 결국 남자들과 싸울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빙자해 여자친구를 통제하는 것이죠. 불안함을 해소하고 자신이 비겁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원래 다 그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자신의 확신에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남자는 자기 자신일 텐데 말이죠. 다른 남자들이 다 그런지는 어떻게 확신하죠? 결국에 일단 자신은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자들의 노출을 흘겨보며 나쁜 생각을 한다고 방금 자기 여자친구에게 고백한 것이죠. 옷 입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싫으면 그냥 그 여자를 안 만나면 됩니다. 저도 형광색 쫄쫄이를 즐겨 입는 여자가 있다면 인품이 좋아도 별로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노출 패션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데 왜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상대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걸까요? 남자 여러분들, 우리 비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사랑이 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영상 시청 어떠셨나요? 정확하게 짚어주었지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애인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빙자한 억압입니다. 범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묻고 억압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수의 피해자가 통제에 해당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성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애나 스킨십 과정에서 남성의 과감성과 공격성, 여성의 얌전한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여성의 의사표현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나는 내가 좋다고 한 줄 알았어. 손을 잡았으면 허락한 거 아냐? 와 같은 오해가 생겨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대중매체로 배우는 데이트 문화와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도 그 원인이 된답니다.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은 서로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난 후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인관계 곤란, 가족 갈등, 직업 및 사회적 손상 등의 여러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피해로는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수치심, PTSD, CPTSD, 자살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PTSD란 포스트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소어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뜻해요. 이는 데이트 폭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입니다. CPTSD는 PTSD 앞에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해요. PTSD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분 조절과 자기 개념의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2에서 30대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주요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여성들이 우울감, 자존감 하락, 불안감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교제 중 원치 않게 임신을 하거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합니다. 정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하는 경우는 4명 중 1명뿐이며 절반 이상의 여성들은 상대와 헤어지고 나서 혼자 아이를 감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이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기보다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데이트를 하는 관계이거나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편이라고 해요. 다음은 데이트 폭력이 언제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일상적인 의견 차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 음주 상태, 다툼, 상대방의 잘잘못 평가, 헤어지자고 할 때,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갈등의 이유라고 하는 것까지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이유도 데이트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화면과 같이 집착, 자존감이 낮은 사람,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낮은 사람이라는 특성들이 있지만 그중 눈여겨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유욕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며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해요. 데이트 폭력의 초기 증상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과 같 이 행동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같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치료센터 심리 칼럼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20가지의 전조 증상이 있으니 나 또는 상대방이 여기에 상당수 해당되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루 종일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한다.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연락이 안 되면 삐지거나 화를 내며 심지어 연락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심리라고 합니다. 둘,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한다. 외모나 성격들을 지적하며 무시하는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셋,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한다.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심이 커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대상이 친구나 가족일지라도 오직 본인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넷, 심하게 화를 내다가도 바로 사과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하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불같이 화를 냈다가도 금방 사과를 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이나 기분에 상관없이 본인 감정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섯,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폰을 종종 체크한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괜히 트집을 잡아 의심하거나 추궁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몰래 훔쳐보다가 나중에는 뻔뻔하게 대놓고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내 스케줄에 상관없이 자주 만나자고 한다. 내 상황이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잡아서 너는 무조건 나를 만나야 해 라는 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매일 만나지 못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7.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기다린다.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말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상대방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합니다. 8. 연락이 안 되거나 다투면 집 앞에서 기다린다.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노력하면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주고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거부해도 집 앞이니 잠시 나오라는 식으로 회유하려 합니다. 9. 과거에 집착한다. 말해주지 않으면 계속 집착하고 괴롭히며 상대방의 과거 일을 다 알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뒷조사를 하며 꼬치꼬치 묻는 말에 지쳐 말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 혼자 상상하며 화를 낸다고 합니다. 10. 싸울 때 큰 소리를 낸다. 잘못 여부에 상관없이 절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때 큰 소리를 내는 횟수가 점차 늘어난다고 합니다. 윽박지르거나 호통을 쳐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죠. 11. 감정이 격해지면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한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싸울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12. 이성을 만나면 무조건 의심한다. 아는 지인이든 일로 인해 만나야 하는 사람이든 이성이라면 무조건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성의 연락처를 지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3. 상대방의 일정을 다 알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일정을 미리 말해주기를 요구하거나 다 알려고 하고 만약 일정을 알지 못할 때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14.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자꾸 육체적 접촉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를 거부하면 연인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회유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거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15.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 노출이 있는 옷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징이 있어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16. 헤어짐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헤어지는 걸 암시하는 말을 하면 말을 무시하거나 심하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심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7. 상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한다. 내 거라는 말을 자주 하고 그냥 애칭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18. 싸우다가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기도 한다. 연애 중 싸우다가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19. 연인의 친구나 지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거나 혹시나 애인과 싸우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친해진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하거나 화해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하죠. 20. 진지한 대화를 회피한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진지한 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면 화제를 바꾸던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나 또는 상대방이 여기에 상당수 해당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성남녀였습니다. 지금 본 영상처럼 데이트 폭력의 초기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지 항상 유념하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며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극복하고 혼자 해결하기보다 지인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며 또 평소에는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만 믿어. 내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보여줘. 등의 말을 기억합시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아서 장난인 줄 알았다. 좋으면서 싫은 척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주세요. 그 밖에도 낯선 장소에서 데이트하지 않기,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조심하기, 상해나 협박 시 증거 자료를 남기기 등의 지침이 있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관계는 과연 안전할까요?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적극적인 용서를 구하는 경우와 내가 나를 질투나게 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니까 어쩌다 한번 그런 거야. 라며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하는 경우. 죽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해봐. 라며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므로 나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면 데이트 폭력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법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폭력이든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주변 사람들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중 가장 심각한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크게 이 4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몸을 씻지 않고 산부인과에 가기, 몸에 흔적이 있다면 사진 찍어두기,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6하 원칙에 따라 피해 내용을 기록해두기,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음은 상황에 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의 연락처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이후에 상담을 먼저 해보고 싶다면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두세요. 그 외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진료비 지원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안전 이별에 대한 영상입니다. 최근 이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으로 인한 폭력도 많아지면서 사랑도 이별도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의 안전 이별이란 신조어도 생겼답니다.
안전 이별이란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이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겠죠.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보할 때 공공장소에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단호한 말투로 확실하게 이별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였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해요.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새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8년 2월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국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 및 피해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처벌의 경우에는 범칙금 수준의 처벌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되었고, 경찰의 사건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조치로는 112 시스템상 스토킹 코드별도 부여와 핫라인이 구축되었으며 피해자의 지원 체계를 위해 1336을 통한 초기 상담, 현장 상담, 법률 상담 치료 회복 서비스, 일시보호 실시 등의 피해자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고,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 강화,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데이트 폭력 관련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스톡홀름 증후군과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 정서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포심으로 인해 범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화 스톡홀름은 실제 1973년에 일어난 은행 강도 인질 사건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은행 직원들이 인질로 잡혔지만 범인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오히려 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실종 사건을 일부러 조작하며 타인을 사회적으로 무너뜨리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 가스라이팅이 정신적 학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과 가스라이팅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두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청해보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수업에 대한 평가로 3개의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고 정답을 말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만 잘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읽어보고 정답을 말해봅시다. 두 번째 정답도 노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 더욱 다정하게 대해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읽어보고 정답을 말해봅시다. 세 번째 정답도 역시 노입니다. 아주 잘 맞췄어요. 데이트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수업은 30초짜리 공익 광고 한 편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되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